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72페이지. 제가 중요한 것들만 좀 보고요. 넘어갈게요. 제 생각인데 감정평가에서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 하면 가격 공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제가 자꾸 아른거리는 게 거기서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규칙하고 가격 공시. 그것을 제가 다른 데는 다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서브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제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만 찝어서 해줄게요. 끝나고 나서.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할 거니까 부지런히 좀 따라오시고 시간이 급하신 분은 가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각종 모의고사 시험 문제에 보시게 되면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지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자꾸 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틀만 잡아주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술술 풀리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틀리는 것 같아요. 모의고사라든지. 그래서 저 그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알겠죠?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에다가 밑줄.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가치 형성 요인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 그랬죠? 발생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내라 그랬는데 거기 보게 되면 보겠습니다. 가치 형성 요인은 부단히 변동하나 각 요인의 상호작용 과정이 없어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틀렸죠? 이 가치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지계라고 했던 거 형성 요인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각각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상대적 희소성에다 밑줄. 자,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얘기는 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질문, 수요하고 공급이 있을 때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토지 공급이 부족해서 사려는 사람이 많은 현상을 우리는 상대적 희소성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2번의 지문은 공급에다 동글뱅이 그 다음에 끝자리면 수요에다가 동글뱅이 하셨어요? 말이 바뀌었죠 지금? 그래서 틀렸다. 수요가 부족됐다, 한정됐다, 틀렸죠? 공급이 한정됐다. 그래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효용이라는 얘기는 만족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용도라는 얘기는 목적에 따라 이런 얘기죠. 자, 따라 주거지는 쾌적성을 따지는 거고요. 상업지는 뭐냐면 수익성을 따져요. 알겠죠? 그럼 공업지는 어떤 것을 따져야 될까?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다? 상업지를 생산성이라 했고 공업지를 수익성으로 잘못 표기해놨죠. 그래서 틀린 얘기. 그 다음에 4번 유효 수요에다가 밑줄. 자, 제가 유효 수요는 경제론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욕구와 구매력을 가져야지만 유효 수요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구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불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시 뭐를 갖고야 된다고요? 반드시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자, 내가 지금 유효 수요는 욕구와 알겠죠? 사려는 마음과 구매력이 있어야 된다 했죠? 질문 들어갑니다. 수용이는 5억짜리 물건을 사면서 3억은 대출을 받아서 자, 5억짜리 물건을 산다면 자, 수용이는 유효 수요자라고 한다. OX. 5가 되는 거야. 왜요? 대출받는 사람도 살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반드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근데 4번에는 뭐라고 나왔다? 필요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된 거죠.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이 정답인데 가치 형성 요인이란 밑줄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지역적, 개별 요인들을 말한다. 맞는 얘기지? 아까 제가 가치 형성 요인은 일지계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얘네들 알아두고 발생 요인이 무엇인지, 형성 요인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잠깐만 보겠습니다. 8번 문제도 한번 보면 아까 제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서 누가 더 큰 거라고 그랬어요. 지역이 더 크다고 그래서 지역을 먼저 하고 개별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거기 3번이 틀렸는데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을 먼저 행하고 이런 말 나와 있죠?
맞았어? 틀렸어? 틀렸지. 어느 걸 먼저 한다고 그랬지? 지역 분석을 하고 후에 뭐를 한다고 그랬지? 개별 분석을 한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틀렸다. 나머지는 꼭 읽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정 평가를 할 때 그 지역 분석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 고개 들어요. 아까 제가 지역이 크다고 그랬어? 개별이 크다고 그랬어? 지역. 그러면 이 지역 분석을 할 때에는 우리가 세 가지 지역으로 구분을 짓는데 첫 번째가 인근 지역, 두 번째가 유사 지역, 세 번째가 동일 수구권이 들어가게 돼요. 알겠습니까? 다시 지역 분석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시작.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구권.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갈게요. 인근 지역이라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 잘 봐야 돼.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인근 지역은 우리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어야 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인근 지역이고요. 유사나 동일수구권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은 뭐가 있냐면 상호 대체 가능성을 갖고요. 자, 상호 대체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서로 뭐 해야 돼? 같고 동질성과 유사성이 있어야지만 상호 대체 가능성이 있다. 즉 콜라와 사이다 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제가 A라는 지역에 자 대상 부동산이 1억에 거래가 됐어요. 25평이고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자 내가 지금 여기에 물건이 똑같은 대상 부동산 안에 이 물건인데 똑같아. 25평이고 똑같은 조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얼마의 감정평가가 될까요? 1억. 맞죠 이거? 이런 게 우리가 상호 대체 가능성이다, 동질성이 있다, 유사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까지 이제 봤어. 자, 그러면 이제 유사지역은 꼭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은 거야. 알겠어요? 다시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은 거가 바로 유사지역이죠. 그 다음에 잘 들어야 돼. 인근 지역의 인접 여부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야 돼. 그러면 인근 지역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해당이 안 되고 대신 뭐가 같아야 되냐면 지역적 특성이 같아야 되는 게 유사지역이야. 까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 자 우리 아까 방금 유사지역은 뭐가 같아야 돼? 시작. 지역적 특성이 같아야지 인접 여부와 상관이 있다 그러면 틀린 얘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유사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대체 가능성 있어야 되겠고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유사지역이다. 그럼 동일수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유사 인근과 유사를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동일수구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동일수구권 안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상호대체 가능성이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뭐라고 나온다? 동일수구권. 그 다음에 이 동일수구권에서 수식되는 얘기 용어 두 가지 권역과 최원방권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권역이라는 얘기는 국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권역, 최원방권은 최대한으로 토지를 활용한다는 게 바로 최원방권입니다. 그래서 권역이라는 말과 최원방권이 나오게 되면 무엇을 서술하는 말이냐 하면 동일 수구권을 서술하는 말이다. 이런 내용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은 전부 다 자, 인근, 유사, 동일 수구권이라고 하는 이 말들은 무엇을 설명하고자 한다? 지역 분석을 설명하는 근거적인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 잠깐만 보시게 되면 뭐가 있는가 보자고요. 9번 문제 인근 지역에다 밑줄 잘못된 거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1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지만에다가 밑줄 틀렸죠? 속해 있는 게 아까 제가 인근 지역이라고 그랬죠. 나머지 지문들 꼭 좀 읽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1번 문제 좀 잠깐 좀 볼게요. 자, 11번 문제에다가 별표 좀 하나 쳐주시고요. 자, 좋은 문제입니다. 유사지역에다가 밑줄. 자, 유사지역에 대한 설명을 타당한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했는데 1번 보겠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에다 밑줄. 여기서부터 틀렸죠 지금? 유사지역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속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대상 부동산과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이며 하고 끊으세요. 맞는 지문 그거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행하는 경우에 밑줄 가장 최소화된 지역 단위에다가 밑줄. 이 말은 인근 지역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그 말은 뭐라고요? 인근 지역을 설명하는 말이지 유사 지역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틀렸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대상 부동산과 대체 관계 성립하고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까지 끊으세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에다가 동글뱅이. 그 다음에 사례 수집의 가장 광범위한 권역에다가 밑줄. 자, 그것을 말한다. 이거 유사지역 설명하는 거야? 아니면 동일수구권 설명하는 거야? 동일수구권을 설명하는 말이죠, 지금? 지금 지문들을 머릿속에 담아야 돼.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 학계로는 사골 지문을 많이 담을수록 점수가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사골 지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이 맞았는데요. 유사지역은 거기다가 밑줄, 지역적 특성에다가 밑줄. 아까 제가 지역적 특성이 같아야 된다는 게 유사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역적 특성이 용도적 기능적 면에서 인근 지역과 유사하며 하고 끊으세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과 가치 면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한다. 전부 다 대체 관계는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지문.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 왜 틀렸는가 볼게요. 인근 지역과 대체 관계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하고 끊으세요. 자, 대체 관계는 다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왜 틀렸냐? 거기다 밑줄. 인근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 말이 틀린 거야. 유사지역은 내가 인접 여부와 상관이 없어. 뭐가 같아야 돼? 지역적 특성이 같아야 된다 했잖아. 그제? 근데 인접 여부랑 밀접했다는 틀려. 상관이 없는 거야. 4번 사례 수집을 유사지역에다 밑줄. 유사지역에서 행한 경우라면 지역 요인 비교치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데 틀렸어. 그러면 선생님, 자, 이렇게 지역 요인을 계산할 때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냐면 인근 지역에서 계산한 것이면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유사지역이나 동일수구권은 계산을 해야 돼. 지역 요인 비교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사례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할 때 뭐냐면 사시지계면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시지계면 이렇게 할 때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지역 요인을 분석을 할 때에 인근 지역에서, 알겠습니까? 인근 지역에서 구한 데이터면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근 지역은 얘가 1억, 아까 25평이 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거? 근데 옆에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대상 부동산이 있는 상태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아까 내가 무슨 지역에서 있을 때는 계산하지 마라 그래서 인근 지역이지 유사나 동일수구권은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1번 문제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요.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거기 14번에 보게 되면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에다가 밑줄. 자, 우리가 이것도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에 대한 것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인근 지역에 대한 생애 주기는 어떻게 되냐면 성장기, 성숙기 이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퇴기, 천이기,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악화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한번 그리게 되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흐르게 되는 이런 거 그림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 하면 지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자,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성장기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 한다? 시작. 성숙기고 여기를 뭐라 한다? 쇠퇴기고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뭐라 한다? 천이기고 여기는 뭐라 한다? 악화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서 잠깐만 볼게요. 여기에 지가가 제일 많이 올라갔지? 지가가 제일 많이 올라갔잖아. 왜 올라갔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이 성장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재개발이야. 재개발하게 되면 누가 밀고 들어오지? 고소득자, 저소득자, 저소득자가 밀고 들어오잖아. 그것을 무슨 여가? 우리 상향여가하고 하향여가가 있었지? 고소득자가 밀고 들어가는 것을 상향여가, 저소득자가 밀고 들어오는 건 하향여가. 질문, 여기서는 누가 밀고 들어오겠어? 고소득자가 밀고 들어오니까 뭐가 생겨? 상향여가가 생기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고 일어나면 지가가 올라가잖아, 계속.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가 상승률이 최고야, 최저야, 최고야. 맞아?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상향여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가 상승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계속 올라가지? 하다 보니까 뭐가 제일 심할까? 투기가 심해. 그런 지역의 건설업자는 돈을 벌려고 막 혈안이 되겠지? 그래서 이 지역이 땅을 갖다 서로 입점하려고 입지 경쟁이 제일 치열한 게 이 성장기야. 알겠어요? 그러면 성숙기는 제일로 땅값이 제일 높은 데 있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어떤 놈이 들어왔어, 여기? 고소득자, 저소득자. 고소득자가 들어왔지, 여기? 맞아? 그래서 여기는 첫째, 지가 수준이, 자, 지가 수준이 뭐야? 수준이야. 상승이 아니라, 알겠어요? 지가 수준이 최고이다라고 하게 되면 성숙기야. 지가 상승률이 최고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성장기야. 이 말장난이 놀아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거?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기출문제 다 나왔던 문제예요. 다시 지가 상승률이 최고야 그러면 시작. 성장기고 지가 수준이 최고야 그러면 시작. 성숙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기거한다고 그랬지 지금? 고소득자잖아. 고소득자는 거기다가 뭐가 들어가? 끝에 사자 붙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의 수준도 뭐하다? 최고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게 되고. 그럼 이제 쇠퇴기는 내용연수가 막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그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여기 지가가 살짝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있거든요. 요때가 쇠퇴기 말이라고 하는데 이때 왜 살짝 지가가 움직였을까? 요 시점은 내용연수가 만료되는 시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지가가 살짝 움직여. 왜 그럴까? 바로 재개발이라는 얘기가 소문이 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재개발, 재건축이 언제 해당이 될까? 쇠퇴기 말에서 천익이 초에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때 재개발이 일어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땅값이? 맞아요? 그잖아. 근데 재개발이 안 돼. 그러면 계속 불량주택으로 전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악화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슬러마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다시 무슨 현상? 슬러마 현상. 자, 그러면 슬러마 현상이 뭐냐면 도시에 고소득자나 저소득자가 살고 있는데 도시가 너무 악화된 거야. 그래서 고소득자가 어떻게 돼? 떠나버리지? 그럼 그 도시에는 누구만 남지? 저소득자만 남고 있는데 얘네들은 수리를 한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그랬어? 안 하고 그냥 불량주택으로 계속 도시가 뭐 하는 거야? 불량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슬러마 현상이야. 그래서 우리 왜 흑인에 보면 할렘가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걸 우리가 슬러마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용어들도 알아두세요. 자, 그러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에다 밑줄 걷어? 그 다음에 틀린 것을 골라내라는데 나머지 지문 좀 보시고 3번이 틀렸는데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성숙기에다가 밑줄. 성숙기지. 성장기가 아니라. 자, 성숙기는 지역적으로 왕성한 개발기간, 지역 내 경쟁이 치열하고 지가 상승률이 최고에다가 밑줄 거봐. 틀렸지? 지가 상승률이 최고는 아까 내가 성숙기라고 그랬어? 성장기라고 그랬어? 성장기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이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 내용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15번에는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잘 들어요? 15번은 감정평가의 재원칙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재원칙은 13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거를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다는 전제에서 문제 풀을게요. 핵심 키워드만 밑줄을 긋니다. 자, 네모 박스 보세요. 장래 가치 형성 요인 및 지역 특성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에다 밑줄.
그 다음에 장래에다가 동글뱅이. 장래라는 얘기는 미래잖아. 맞아요? 미래 이런 얘기 들어갔어요. 두 번째도 장래에다가 동글뱅이. 그 다음에 현재 가치에다 밑줄. 현행 가치라고 나오는 게 현재 가치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밑줄. 시간적 측면이라고 세 번째 나와 있죠. 시간적 측면에다 밑줄. 자, 이건 전부 다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무슨 원칙? 예측의 원칙이야.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16번 재원칙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키워드만 제가 설명합니다. 항상 변화 과정에다 밑줄. 이 말이 뭐냐면 부동산 가격은요, 유동적이면서 가변적으로 늘 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준 시점을 확정하여 가격을 산정해야 되고, 이때 기준 시점은 늘 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준 시점에 대해서 시점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변동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변화한다는 말 밑줄 걷어요. 지금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두 번째 봐요. 평가 가치는 기준 시점에다 밑줄.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기준 시점이 분명히 뭐라고 나와있다? 확정되어야 된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기준 시점이 확정돼야 되고 이런 것 등이 시점 수정이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변동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준 시점이 확정 또 나왔죠. 이거 전부 다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에 보니까 그것도 한번 볼게요. 거래 사례 비교법에다가 밑줄.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은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오냐면 대체 경쟁 관계라고 나와 있죠. 찾았어요? 밑줄. 자, 원가법도 밑줄. 그 다음 줄에도 대체 관계 이렇게 나와 있지. 밑줄. 수익 환원법에다 밑줄. 그 다음에 대체 경쟁 관계다 밑줄. 지금 계속 뭐가 나왔어? 시작. 대체 경쟁 관계라고 나와 있지. 이건 뭐야? 대체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무슨 원칙? 대체 원칙. 이 말은 뭐냐면 대체라는 얘기는 콜라하고 사이다의 관계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가격이 똑같다면 효용은 높은 거를 선택한다? 낮은 거를 선택한다? 높은 거. 맞지? 효용이 같다면 가격은 높은 거, 낮은 거에다가 선택을 한다. 이게 바로 대체 원칙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자,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다 별표. 자, 18번에 보면 밑줄, 추가 투자 적부 판단에다가 밑줄. 다시 추가 투자를 할 때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적부 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치의 재원칙 중에서 얘는 뭐냐면 기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18번의 정답은 몇 번? 5번. 자, 왜 그런지 잠깐 설명합니다. 자, 잘 봐요. 기여의 원칙은 어떤 때 하느냐면 추가로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자, 4층짜리라고 합시다. 그냥. 알겠죠? 자, 4층짜리 건물인데요. 이게 시장 가치가 4억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 4층의 입주자들이 맨날 불만이 뭐냐면 계단 타고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더니 1억이 들어간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물주야. 자, 엘리베이터를 수선을 하게 되면, 자, 수선을 하게 됐을 때, 자, 이때 1억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생산비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억을 투자했을 때 이 건물의 가격이 그냥 5억밖에 인정을 안 하게 된다면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왜냐? 1억을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2% 이자가 붙잖아요. 그렇지 않아? 근데 여기다 집어넣어봐야 5억밖에 안 되니까 투자 값어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추가 투자를 할 때는, 추가로 투자 분석을 할 때는 뭐냐면 생산비의 합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 투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1억을 투자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 건물 4억짜리가 엘리베이터로 해서 10억의 가치를 느낀다는 거야. 추가 투자 하겠어 안 하겠어? 하지. 그러면 이렇게 10억만큼을 올라가는데 기여를 한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1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그만 가치를 올렸잖아.
이거를 우리는 기여도의 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여의 원칙은 추가 투자를 결정할 때 생산비의 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엘리베이터 1억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따져보겠다. 이게 바로 기여의 원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머릿속에 담아. 기여의 원칙은 언제 따지는 거야? 그러면 시작. 추가 투자할 때를 따지는데, 자, 추가 투자할 때 무엇을 따진다?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기여도의 합이 더 높다면 추가로 투자하겠다. 이게 바로 기여의 원칙이야. 그래서 지금 방금 지문에 보면 추가 투자 적법 판단이라고 나와 있지. 이 말이 뭐야? 추가로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뜻이거든. 이해 가요, 이거? 왜 기여의 원칙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토지 잔여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 토지 잔여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나중에 배분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생산의 3요소라고 배운 적이 있었죠. 생산의 3요소가 뭐냐면 토지, 자본, 뭐가 있어? 노동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우리가 자본이나 노동은 얼마 들어갔는지 알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땅에다가 농산물 하면서 땅이야 고생했다고 돈을 주지는 않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우리가 무슨 배분하고 배분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주지 않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고전학파 뭐 배웠잖아. 잉여다, 불로소득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은 뭐냐면 수익 배분의 원칙, 배분이란 얘기는 나눠주는 데 있어서 자본과 노동은 선배분하고 남은 돈은 전부 다 토지에 배분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 5,000원을 투입을 해서 15,000원만큼이 생겼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자본과 노동에 얼마를 투입을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얼마를 투입했다고 그래서 5,000원을 투입했다고 그랬죠? 근데 순이익은 얼마 생겼어? 15,000원 생겼다고 그랬죠? 그러면 얼마 생긴 거야? 순수한 이익은 10,000원 남은 거죠? 10,000원은 토지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게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 그래서 정답은 19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80페이지에 자, 380페이지에 22번 문제 좀 풀어보시고요. 지금 했던 내용도 쭉 나온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지문 잠깐 보기 전에 요거 잠깐 좀 설명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균형의 원칙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적합의 원칙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다시 적합의 원칙하고 균형의 원칙은 가치 재원칙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원칙이야. 얘네들은 꼭 알아야 돼. 여기 이 가치 재원칙이 총 13가지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제가 시험에 나올 게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냐면 13가지 중에서 5가지 사례를 주고서 다음 맞게 짝지어진 것을 해서 골라내는 문제가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3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알아야 돼? 5가지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서브는 정리 못했지만 앞전 차수에서 쭉 정리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봐요. 여기에서 빠지지 않는 이 5가지 멤버에 들어가는 애들이 얘네 둘이야. 이 5가지, 13가지 중에서 5가지 지문 추린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요거 정리 좀 하고서 들어갑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게 균형이냐면 기능적인 면이 기능적 감가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즉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 선생님 또 기능적인 건 어떤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자, 내가 건물하고 땅하고 건물하고 부지하고 부적용되는 거 이 말이 나와요. 건물과 부지하고 부적용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땅이 있는데 건물이 이상하게 지었거나 건물하고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능적 감가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두 번째가 설계라든지
또는 우리가 형식이 구식화됐다는 거. 형식이 구식화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 여자분들이 어디 시골 같은 데 놀러 가면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화장실이지. 그지 않아? 우리 집사람도 뭐 보면 어디 뭐 이렇게 이상한 데 가잖아. 이상한 데라고 아니라 이제 산골짜기 가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다 잘 돼 있지만 다 푸세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좀 그렇잖아. 맞죠? 그런 게 제일 꺼려서 변을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제주도는 어떤지 아시죠? 밑에 돼지가 밑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물론 그렇죠. 옛날 말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똥돼지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제주도에 가면 박물관에 보면 이렇게 긴 장대가 있어서 야, 나 볼일 보니까 비켜. 그래서 밀어 제끼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근데 제주도 깡 쪽에 보면 그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몰라요. 형식적으로 만드는 거지만. 아무튼 설계나 형식이 구식화되거나 또는 이런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뭐라 한다 그러면 기능적 감가라 한다. 그러면 이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 것은 건물 내부의 문제야, 외부의 문제야? 내부에 관련된 문제다.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데 감가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적합의 원칙 들어갑니다. 적합의 원칙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기능적 감가가 아니라 이것을 경제적 감가라고 해. 그러면 우리가 감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있어요. 다시 감가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 시작.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물리적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노후화되면서 물건이 망가지는 게 물리적 감가. 기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 부적격 돼가지고 발생되는 거 설계나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 설계, 디자인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는 뭐냐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라 한다? 경제적 감가야. 알겠어요? 다시 외부 환경에 의해서 바뀌는 걸 뭐라 한다고요? 경제적 감가야. 그럼 외부 환경이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부동성 옆에 시멘트 공장이 들어왔어. 뭐가 생겨요? 부의 효과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감가야. 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가 저소득 지역으로 다 천위 현상이 일어났어. 이런 것들도 뭐라고 한다? 시작. 경제적 감가야. 그러면 얘는 외부야, 내부야? 외부에 관련된 법칙이고요. 알겠습니까? 이거 외부 환경에 의해서 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22번. 가치의 재원칙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고 그랬는데 4번이 틀렸는데요. 4번 볼게요. 균형의 원칙에다 밑줄. 내부에다 동글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과소 부분이 있다면 원가법을 적용할 때 밑줄. 경제적 감가에다 밑줄. 틀렸지?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그렇지. 기능적 감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를 우리 선생님들이 왜 어려워하냐면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하니까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어.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는 어렵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틀렸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거기? 균형의 원칙은 뭐라고 해야 돼? 기능적 감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23번에 지문만 볼게요.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 했지? 그러니까 틀린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정답은 3번이 틀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적합의 원칙에다 밑줄. 걷어요? 그 다음에 끝자락에 뭐라고 돼 있는 거 봐봐. 물리적 감가와 관련된다라고 나왔지? 틀렸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경제적 감가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없는 상태에서는 지문을 풀어도 무슨 문제인지 못 알아듣고서 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자, 383페이지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5번에 보니까 자, 거기다 볼게요. 기억, 저소득층들이 거주에다가 밑줄. 저소득층들이 거주에다가 밑줄 그으셨어요?
그 다음에 자 저소득층 지역에 고급 주택을 갖다가 지었어요. 그러면 이 고급 주택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적합하지 않은 거야. 저소득층 지역에 고소득자가 들어가가지고 고급 주택을 지었다면 그 주택의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해. 왜? 봐봐. 여기 봐봐. 여기가 저소득층이 살고 있다. 근데 고소득자가 여기 삐까뻔쩍하게 여기 이렇게 집을 크게 지었어. 알겠어요? 근데 이 집을 짓는데 10억이 들어갔어. 알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이거를 짓고 나서 바로 판다고 그랬을 때 10억을 받을 수 있을까?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는 끼리끼리야. 저소득층 지역에 고소득자가 들어가서 살려고 그래? 안 살려고 그래? 안 살아. 고소득자는 고소득자끼리 뭉치는 거지. 저소득자는 저소득층이 있는 것을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합하지 않은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저소득 지역의 고급 주택의 건설 자재를 이용해서 했다면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이때 어떤 원칙에 위배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시작. 적합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많이 나왔던 기출 사례예요. 알겠어요? 알아두시고 니은번 봐봐. 자, 형식이 구식에다 밑줄, 그 다음에 화장실이 적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보통 뭐 38평, 40평짜리 화장실이 집에 몇 개? 2개 정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불편하죠? 그잖아. 그런 거라든지 천장 높이가 과대하거나 단열 시공이 잘 안 돼서 냉난방이 잘 안 나거나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거야, 외부적인 거야? 내부적인 문제잖아. 건물 아니야? 그럼 내부적인 문제점이잖아. 이거는. 그럼 이건 균형이야, 적합이야? 균형이지. 그지? 그 다음에 디귿번 봐봐. 자, 디귿번에는 뭐가 있냐면 자, 공장에 대한 설치 얘기가 꼭 나와. 기출문제로. 그럼 물어볼게. 도심에다가 공장을 설치하는 게 나아? 외곽에다가 공장을 설치하는 게 나아? 외곽. 왜 그러지? 도심에 세우면 지가가 비싸잖아. 그러면 제품의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잖아. 그럼 팔려 안 팔려? 안 팔리거든. 맞아 이거? 그래서 우리가 도심의 지역에는 지가가 비싸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다 공장을 차리는 게 나아? 외곽 지역에 세우는 게 낫겠죠. 이런 것들은 조건을 따지는 것을 기회비용의 원칙이라고 해요. 다시 무슨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 그래서 지금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나온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과거 기출 사례로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꼭 기억하셔요. 알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의 근본적인 틀을 모르게 되면 이거 풀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의 방식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 강의 노트 갖고 계시죠? 지금 강의 노트 있어요? 그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요. 알겠습니까? 문제들을 갖다가 좀 풀어보도록 할 건데 시간이 지금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먼저 제가 기본적인 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 지금 갖고 계시면 좀 꺼내 보실래요? 강의 노트에 보게 되면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에 대한 표가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몇 페이지예요, 거기? 171페이지예요. 강의 노트 171페이지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하고 제가 쭉 설명을 하면서 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에 관련된 것들 쭉 설명하면 시간이 좀 오버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표만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고 잠깐 끊을게요. 수업을. 알겠죠? 자, 그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봐요. 우리가 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3방식이 있는데 자, 3방식 7방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 감정평가는 평상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평가는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비교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임대용 부동산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만드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것을 뭐라 하냐면 비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니?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 자, 감정평가를 할 때는 너 얼마 쓰면서 그것을 만들었니? 이것을 뭐라 한다 우리는 비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비용성 이런 얘기는 얼마 쓰고 만들었니? 이런 얘기요. 그럼 내가 임대형 건물에 대해서 얼마 쓰고 만들었니? 이런 얘기죠. 얼마가 원가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원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방식? 원가 방식. 원가 방식은 얼마 주고 만들었어?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야, 나 10억이야. 나 토지는 얼마 주고 샀냐면 자, 예를 들어서 6억이 주고 샀고 건물은 4억에 올렸어. 그래서 내가 총 10억을 했어. 그래 이제 내가 10억을 드린 거죠. 그래서 시장에 가서 나 같은 10층짜리 건물에 대해서 10억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들을 쭉 물어보니까 이 정도의 조건이라면 알겠어요? 얼마가 들어갔더니 13억이 들어간대. 그럼 내가 지금 당장에 팔아도 얼마의 매매 손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3억.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내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가 우리가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어디 가서 따진다고 그랬어? 부동산 시장에 가서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그 시장에서 내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가 따져본다 하여 이것을 우리는 무슨 방식? 시작! 비교 방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내가 싸게 지었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있어.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 건물 10층짜리는 왜 지었어? 그랬더니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오피스텔을 하려고 지은 거야. 알겠어요? 그럼 내가 오피스텔은 왜 지은 거야? 뭘 벌려고? 돈 벌려고. 아니야? 맞잖아.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수익성을 보려고 오피스텔을 지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수익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슨 방식이라 한다? 시작! 수익 방식이라고 해. 이해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 있어서 세 가지 측면을 보겠다. 너 얼마 쓰고 만들었니? 시장에서는 얼마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얼마나 수익이 돼? 맞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상당히 다 좋은 점수를 맞으면 내 물건의 가격은 싸야 비싸야? 비싸야까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먼저 비용성서부터 따질 때는 가액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임대료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료를 기준하게 되는데 다시 가액과 뭐라고요? 임료. 그럼 가액이라는 얘기는 얼마짜리인데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임료는 임대료란 얘기잖아. 그래서 임대료를 기준해서 하겠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이 다 모르는 것 같아. 제가 지금 다 써버렸는데 여기는 지금 못하고 하니까 지금 설명하는데 가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냐면요. 이것을 원가법이다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것을 무슨 가격이란다? 적산 가격이라고 해. 이건 모르면 안 돼. 다시 무슨 가격? 적산 가격. 원가법 또는 뭐라고 한다고요? 적산 가격이라는 거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임료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적산법이라고 해. 다시 임료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 무슨 법? 적산법.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다음 적산 가격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적산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제조달 원가에서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뭐라고 한다 시작 감가 누계액을 차감한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거야.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 과거 기출문제에 이렇게 가로쳐 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떠나서라도 꼭 알아야 됩니다. 다시 적산 가격은 시작.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뭐라고요? 감가 누계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적산법은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돼요. 기초 가액에다가 곱하기 기대 이유를 뭐 해주고 곱해주고 여기다 무엇을 더한 것 시작 필요 재경비를 더해준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적산법이라고 해. 이 내용들 모르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 들어갔는지를 따져보겠다는 뜻이고 시장성에 대한 것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장성에도 마찬가지 가액과 뭘로 구분이 된다고요? 임료로 구분이 돼요. 다시 가액과 뭘로? 임료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전부 다 가액 임료, 가액 임료, 가액 임료 이렇게 구분을 집니다. 그러면 이때 가액은요 얼마에 비교가 됐냐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액에 대해서 계산하는데 이때 비교되는 가격을 우리는 비준 가액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시 비교되는 가격을 뭐라고 한다고요? 비준 가액. 그 다음에 임료에 대한 것은 뭐라고 한다? 비준 임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임료? 시작. 비준 임료다. 비준은 비교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비준 가격과 비준 임료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이 되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는 사례 가격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다시 무슨 가격이라 한다고요? 사례 가격. 얘는 뭐라 한다? 시작. 사례 임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비준 가격이나 사례 가격은 같은 말이고요. 비준 임료나 사례 임료는 무슨 말? 같은 말이야. 알겠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를 해주느냐? 사, 시, 지, 개, 면. 기억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바로 비교 방식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둘 거, 이 비준 가격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 거래 사례 가격법이다. 알겠습니까? 거래 사례 가격 기준법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얘를 우리는 뭐란다? 임대 사례 기준법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임대 사례 가격법 이렇게도 얘기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거래에 관련되는 것은 뭐에 관련된 것이자 가액, 임대는 뭐에 관련된 거? 임료.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보시게 되면 비교 방식에서 무슨 가액에다가 곱하라고요? 시작. 비준 가액에다가 시작. 사시지계면. 임료에 대해서 구하세요. 시작. 사시지계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시장성에 뭐가 또 들어가냐면 가액 중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토지가 들어가. 자, 토지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토지가 들어가는데 이 토지는 국가에서 국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격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 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이 토지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라고 국가에서 정해버렸어. 다시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무슨 법에 의해서? 시작.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뒷부분에 가격 공시에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표준지가 있고요. 개별지가 따로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지는 큰 거기 때문에 국장이 정하는 것이고 개별에 관련된 공시지가는 시군 구청장이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적으로 우리가 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기준은 누가 하는 거냐면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다시 뭐라고요? 시작.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알겠습니까? 여기에다가 계산하는데 이 토지의 가액은 국가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사정보정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적인 사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여기는 뭐만 계산이 되냐? 시, 지, 개, 면 이런 것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아실 수 있어야 된다. 여기는 뭐가 빠졌어? 사정보정이 안 들어가 있죠? 국가에서 사적인 사항이 안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 방식에 대해서는 가액, 임료, 가액인데 토지에 대해서는 무슨 법으로 해야 되고? 시작.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하고요. 자, 이런 우리가 가액과 임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사시지계면. 토지에 대해서는요. 시작. 시지계면. 무슨 지에다가? 표준지에다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수익성에서도 지금 가액이라고 하는 거와 뭘로 구분이 된다?
임료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가액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수익성이잖아요. 미래에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따진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수익환원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무슨 법? 시작.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은 자, 무슨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거냐면 현재 가치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가치? 현재 가치. 가액에 대해서 계산한다. 그 다음에 임료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수익 분석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익 분석법은 뭐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다? 임대료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바로 수익 분석법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익 분석법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 수익이 얼마니 그랬을 때 총 수익은 자, 순수한 임대료에다가 예를 들어서 필요 재경비가 들어가 있으면 필요 재경비까지를 포함한 게 우리가 임대 수익으로 보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임대료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건 분석법은 임대료에 관련된 거고 가액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다. 시작. 수익 환원법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문제가 지금 되게 많이 나는데 지금 이거 남은 시간 동안에 풀어도 2시간이 넘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의 특강 위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드려. 알겠죠? 집에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만 5분만 끊었다가 한 30분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예, 잠깐 5분만 끊을게요.